일부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엄현섭입니다. 예, 이번 본학회가 이제 기획 주제를 맡고 있는 유라시아의 국제 교류와 역사 문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회의 그 발표가 어떤 시의성이라든지 주목도가 높은 이 발표가 많이 있어서 그 언론에서 많이 주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그 중국의 국제 전략적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지금 미국이랑 그 중국이랑 이 패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이민 정책이 그 중국의 어떤 국가 전략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발표는 몽골 국립대학교 김정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제 주제는 사실 오늘 그 고대사랑은 조금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그 현실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약간 고대사랑 벗어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군사전략적 이민정책이라는 건데 이민과 군사전략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잘 매치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이거 15년 동안 조사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KBS나 NHK 이런 데도 보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신문사도 실어주지 않아갖고 결국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보게 됐습니다. 먼저 그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예전에 그 역사 스페셜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 중국 교과서에 나오는 뭐 중국의 정복 순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 동남아시아와 한반도 일본 지역을 자기가 잃어버린 고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토 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중앙아시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1963년도에 그 주은래가 북한에 갔을 때 그 했던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PDF 파일로 캡처해 온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첫 번째는 고대사 관계입니다. 그냥 고대사인데 이게 이 주은래 연설문을 잘 보면요, 자신들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나 이쪽을 중국사로 넣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연설문의 중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뭐 중화민족의 차원이라든가 우리가 그 같은 그 공산주의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할까, 제국주의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이니 뭐 이해하기 뭐 넓은 이해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PDF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은 뭐냐면요. 2번은 뭐냐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당했나요? 한국과 중국이. 3번은 뭐냐면 미국이 그 일본이 패전 이후에 저 사람들의 인식은 바로 미국에 의한 제국주의 연속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제국주의 상황 하에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나 따라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러한 대미국 그 정책은요 역사 전쟁입니다.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상대방을 비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친일파, 제국주의 이런 말을 붙여서 상대방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쁘고 타락한 인간으로 몰면서 그 정치적인 압박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71년도가 되면요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이 당시에 경제 개방을 했던 이유는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소련과 중국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미국이 끼어 안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중국을 미국이 그 특혜국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91년도에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근면에서도 아니고 러시아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중국 공산당 일본 해방 제2기 공작 요강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제 그 경제 제재와 그 국제 교류가 가능해진 이 중국이 1950년대 모태통 시절에 만들었던 그 고토 수복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화교 전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교를 중국인화시키고 그 화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간다는 게 바로 중국인의 이민정책과 부동산 투자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중국은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이러한 수출 주도형 국가의 단점은 바로 자원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중국도 땅이 큰 나라지만은 자원을 자급자족하지 못해요. 엄청난 인구 때문에. 그런데 그 경제 개발이 될수록 이런 식으로 자금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기 VRC라는 게 뭐냐? 바다를 통해서 수입되는 양입니다. 90%예요, 90%. 그러니까 바닷길이 막히면 중국은 엄청난 위기를 맞는 겁니다. 지금같이 미국과 중국이랑 관계가 나쁠 때, 특히 이렇게 미국의 해군이 압도적으로 강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거의 꼼짝도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 바닷길을 막으면 중국은 그냥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해상에 대한 안보가 확보 안 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 이게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 그래서 장차 중국이 이 지역을 자신의 영역 하에 두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 있죠? 닮아 있죠? 50년대에 만들어진 전략이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화교를 중국화시켜서 자신의 영역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과 화교 도가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요 군사 요충 지역의 항구를 장악하고 거기다가 해외 중국 해군을 파병시켜서 그 항구를 중국 것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4개를 제가 표시하는 이유는요. 중국의 항공모함, 그 바리아그, 그 외에 나머지 3개를 더 만들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이요. 다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7,200km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왕복을 고려해서 3,500km 범위 안에를 보면은 묘하게 중국 애들이 빌린 조차한 항구의 위치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장차 4개의 항공모함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다음 미얀마, 그다음에 이제 하이난섬 이런 데다 배치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 그렇게 배치해야만 중국이 수입하는 해상 루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미국의 제7함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중국이 이 바다를 지키게 하느냐?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이미 2차 세계대전 직전에요 세계 6대 자원 수입국이에요. 엄청난 공업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보면 다 100% 막 이래요. 근대화 국가가 되고 나니까요 자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중국이 영국이나 미국과 외교를 잘해서 대만, 산동반도, 조선, 만주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중일 전쟁을 하면서부터 미국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중국이 일본 제국이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석유를 끊어버렸습니다. 원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85%의 석유를 수입해 갔어요. 근데 이 85%의 석유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껏 전쟁한다고 여러 지역을 점령해 하는데 석유가 끊기면요 조선이고 만주고 다 독립해버려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갑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건드리는 것 때문에 일본은 자연스럽게 영미동맹, 그 다음에 영일동맹에서 빠지면서 삼국동맹,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새로운 동맹국 관계를 맺게 되면서 결국 패전의 길을 갑니다. 일본이 이거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연구를 했는데 중국이 가장 안전하게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닷길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닙니다. 지금은 러시아를 많이 하지만은 러시아도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만간에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제가 바로 그 카자흐스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자원 경쟁 이거로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암살당하기도 하고 죽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그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 이전에는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도저히 해군력으로는 방어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면 생카쿠 열도라던가 이거 이쪽이구나. 이 남중국해에 무인도 섬들을 갖다가요. 원래 암초지대인데 세멘트를 부어서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을 만들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즉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짓고 있어요.
그래야만 미국 해군과 싸울 때 효과적으로 방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벌써 한 열 몇 개를 벌써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섬이 되는 순간 2,000L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중국 땅이 되니까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이 길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이 길이 막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 수출 수입 루트거든요. 앞으로 저거를 가로막고 한국이 중국의 말을 안 들으면은 수입 수출 루트를 가로막고서 협박하는 날이 올 겁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어느 언론에서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인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그 자원 외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느냐? 카자흐스탄까지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거의 한 3,500km예요. 무진장 긴 그 파이프라인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석유를 다 긁어가도요, 중국에서 필요하는 그 수요량의 5%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란까지만 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친미 국가라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왜? 석유만 들어왔으면 되는데 석유가 안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후진타워의 서부대 개발, 그 다음에 시진핑의 1대1로 정책, 일로가 바로 저기 실크로드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몽골에는 수많은 유령 도시 다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고 우크라이나가 막히면서 실크로드가 다 장났어요.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 고속철도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1m입니다. 그 철도 간격이. 한국하고 중국은 간격이 같아요. 여기 1405라고 써있죠. 중국 애들이 자비를 들여서 다 철도를 바꿔줬어요. 무진장 엄청나게 돈을 썼죠. 근데 연결시켜놓고 비즈니스가 안 돼. 여기서도 엄청나게 돈을 꼬라박고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왜?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여러 사건들은요, 한 지역만 보지 말고요, 전 지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전 지구적인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내부들이 고속철도를 지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저도 지금 가끔 그 강의가 있어서 경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데 편도 5만 얼마입니다. SRT로 갈 때. 중국 애들이 북경에서 하얼빈까지 출퇴근을 한다 가정할 때 그 교통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걔네들 월급으로 택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일 세관권이라 해가지고 막 계획은 좋아요. 문제는 누가 그 돈 내고 출퇴근할 거냐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돈을 엄청 꼬라박고 실패한 프로젝트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절대 보도를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 펀드 회사들이 중국 성장한다 거짓말하면서 돈 다 꼬라박기 때문에 이런 게 들통날 경우 자기 투자자들에게 욕먹고 가격 떨어질까 봐 철저히 숨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번 돈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 흘러간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서부대 개발은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이거 유지 못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민정책이 나오는데, 중국은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 바닷길을 지켜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실크로드를 개발하는데 보십시오. 중국의 해외 투자 금액 FRD, 외국인 직접 투자 1등이 에너지입니다. 당연하죠.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석유, 가스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 가스, 기타 등등의 철광석을 수입하는데 막대한 로비 자금과 투자금을 씁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 다 아시는 거죠. 두 번째가 어디냐? 운송입니다.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갑자기서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 그래프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중국의 일본 매각계 얘기를 해서 아리모토 카오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2008년도부터.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청문회를 그 대화 형식으로 쓴 수필입니다. 저도 이때부터 눈치채고 한국에서 조사를 들어갔더니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도 했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건 일본의 그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한글로 좀 번역해놨는데 홋카이도까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제일동포, 그 다음에 중국의 화교, 아까 화교 나왔었죠? 화교와 제일동포와 그리고 한국의 좌익단체들 같이 합니다. 플러스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하는데 홋카이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고, 여기 보면은 중국인이 자위대 미군기지 부근의 토지를 구입하고 중국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점점 대두되고 있다요. 왜? 여러분 군대기지 옆에다가 땅 사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10헥타르, 100헥타르씩은 땅을 왜 사는 거죠? 어차피 개발 안 되는 땅인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한국인이. 제1동포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많은 걸 알게 됐죠. 오늘은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혐한학자입니다. 한국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사람 것들. 근데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 WTO 규칙에 의해서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을 제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외가 있다. 그것은 안전보장을 위협할 경우에는 몰수 조치가 가능하다요.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미 아베 수상이 대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토지에 대한 조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땅을 샀거든요. 군대기지 옆에, 원자력발전소 옆에 이런 데 다 중국인들이 땅 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마디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모르실 겁니다. 왜? 어느 신문도 실지 않고 조사를 안 하니까. 심지어 청와대 뒤쪽까지 땅을 샀어요. 도청하려고. 이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안보의식이 없어가지고. 이 그 부동산 매입 현황은 보시면은 중국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땅 사는 게.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억 이상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줍니다. 근데 그 2009년도가 2010년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범죄 조직가인데 얘는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고요. 어떻게 가져왔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체포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인으로 국적 기여한 걸 알고서 그 인터폴을 통해서 체포해서 중국에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한국 국적도 취득이 가능한가 봐요. 영주권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러한 것을 했던 그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데 차이나타운 만들고 이런 국적 취득하는 거는 꼭 야권 출신의 도지사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주도 땅수의 44%가 이미 중국인입니다. 이미 불과 6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도 또 알아야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그리고 JTBC 뉴스에서는 이걸 좋은 현상이라고 보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우리 중국화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들이 돈만 갖고 오면 좋다 해요. 그냥.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평택 차이나타운입니다. 평택에 차이나타운 생기면 우린 죽습니다. 전 지금 이거 저지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60만 명이 들어올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러면 그 평택 차이나타운은 한국인들이 살지 못하고 경찰도 들어가지 않는 무법지대가 됩니다. 근데 저 평택 차이나타운이 미군기지 옆에 있어요. 근처에. 이거 미군기지 감시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현대, 삼성, LG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들의 공장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술 훔쳐가려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저 수익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데 한국인만 합니다. 카자흐스탄이요. 독재 국가입니다. 정치를 비판하면 죽여버립니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했을 때 카자흐스탄의 전 국민이 데모해버렸어요. 대통령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내 한마디에 꼼짝도 안 하던 이 국민들이 1700명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없었던 거다. 너희들이 오해한 거다라고 하고서 수상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수상을 잘라서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카자흐인들은 알아요. 이게 중국 애들이 들어오는 게 절대 호의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차이나타운이 들어오는 순간 다 망한다는 거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차이나타운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중국에는 한자냐 정책 때문에 두째, 셋째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중국에 거류하는 불법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원 외교한다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개발하면 유전지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내보냅니다. 편도 티켓밖에 안 줘요. 어차피 중국에 살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게 되면요. 저렇게 평택 아예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몇백만 명이 들어옵니다. 몇백만 명이.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야당 후보가 뭐랍니까? 1년으로 복무기간 줄일 거라 그러죠. 2년 지나면 우리나라 군대 수가 60만에서 30만으로 줍니다. 저 평택은 바다에 가까운 거되기 때문에 저쪽을 통해서 삼합회 같은 애들 들어와서 무기를 갖다가 반출시키면요 60만 명이 총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서울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가 막을 군대 있습니까? 중국 애들이 폭도 애들이 우리나라 그 좌익 운동하는 애들이랑 총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면은 군인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북한 애들이 같이 휴전선에 배치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북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 30만 군대가 서울이 한화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5년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를 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거 정치인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어. 이거 통과할게요. 이게 뭐냐? 중국 애들이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중국 여자랑 결혼한 한국인 혹은 야권적인 성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현 정부죠, 의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해서 사업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명의 이전을 통해서 땅을 사고 월급식으로 돈을 줘. 이걸로 얻어먹는 한국인들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적 세탁을 해서 한국인이 된 다음에 대마도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독도 문제랑 한국이랑 싸우고 대마도에서 한국인들이 이런 거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한일 관계는 빠그러지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정확히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건설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데 5분 남았으니까 아유 벌써 끝나네. 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면면을 보면은 여기 카카오톡 나오죠? 한국 사람들이 오키나와 기지 가서 데모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이것도 절대 보도 안 하니까. 이거는 일본 공안청, 우리나라 시면 국정원입니다. 거기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로 지금 시끄럽게 싸우는데 일본이 절대 사과 안 하죠. 왜? 그 뒷배경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뒤에서 중국 애들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더 떠들라고. 한일 관계가 좋아질만 하면 위안부 문제 터뜨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한일 관계 나빠지니까. 독도에다가 소녀상 짓는 것도 중국 단체가 개입돼 있고 돈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역사를 이용한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키나와에 한글 글씨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제일동포 조총련 단체 소속인데 박근혜 퇴진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이가 우리나라 일본에 가서 이 짓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 얘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해 사실은. 여기 보면 오키나와에서 지금 운대하는 사람 주체사상 공부한다 그래요. 음모론인가요? 진짜입니다. 보십시오. 왼쪽 위에 오키나와에서 하는 주체사상 공부하는 사진이에요. 저건 일본 웹페이지 한통련 가면입니다. 한통련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그 옛날 간첩 사건 났을 때 구명운동했던 단체입니다. 얘네들이 한통련. 한통련 자체가 원래 친북 집단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위 흔드는데 이게 어떻게 친북 단체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좌파예요? 근데 얘네들이랑 왜 정교조랑 민주노총이랑 진보연대, 시민연대 이런 애들이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왜 오키나와에서 데모를 하죠? 그리고 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데모를 하고 강화문 촛불 집회에 나가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왜 우린 보도를 안 하고 제재를 안 갈까요?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게 촛불 집회 때 나온 것들.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물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통과할게요. 그래서 나가는데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 이거는 전진이라고 하는 그 조총련 계열의 그 친북 단체에서 나오는 잡지책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 우리가 조작했는데 성공했다. 12월 달부터는 아베를 탄핵시키고 다음에는 트럼프를 탄핵시키자예요. 근데 그 움직임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탄핵한다 그러죠. 트럼프. 아베도 지금 탄핵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코민테른이다. 코민테른이 뭡니까? 국제공산주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공격했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빨리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거 정교조들 이거 보면은 촛불 집회 왜곡됐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겁니다. 오키나와까지 갔었어요. 이거 정교조에서 나오는 그 신문. 오키나와까지 왜 가서 데모하죠? 얘네들이? 전혀 상관없는 지역 아니에요. 가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특히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어떤 패턴을 찾아내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중국하고 되게 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여야가 없어요. 이거는. 여야, 제야 다 똑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중국 돈을 받아먹고 정보를 유출시키고 이거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의 핵심 기술이 이번 청문회 때 다 유출시키고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엄청난 매국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자신들이 하면서도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건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중국 애들이 뇌물인다고 주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업관계를 맺습니다. 야 내가 복건성 성주인데 우리 복건성에 인구가 1억 있어. 내가 너랑 독점적으로 화장품 계약해줄게. 수입 계약. 막대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국 문제 때문에 어땠습니까? 화장품 수입 금지한다니까 엄청나게 언론에서 떠들었죠. 제주도 관광객 금지시키고. 근데 제주도 관광객 금지시키기가 제주도 문제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누가 타격받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타격받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막대한 이익을 단가를 붙여가지고 높게 책정해서 물건을 팔아주거든요. 그 엄청난 마진을 갖고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썼던 건데 이게 딱 끊기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통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택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5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여야 정치인들은 다 매수당할 겁니다. 왜? 5%의 평택에 사는 화교의 중국인들이 90%의 한국인을 지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치인 매수예요. 저는 2020년 이후의 한국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